나는 김선티. 올해 65입니다. 강원도 원주에서 30살에 결혼해 15년을 한 남자와 살아왔죠. 결혼하자마자 시부모님을 모셨고 두 아이를 키우며 시장과 부엌을 오가다 인생이 훌쩍 지나갔습니다. 내 청춘은 시장의 소란스러운 소리와 부엌의 뜨거운 김 속에서 그렇게 사라졌습니다. 누가 제게 꿈이 뭐였냐고 묻는다면 그저 좋은 아내, 좋은 엄마, 그게 전부였을 겁니다. 그날 아침도 평소와 다르지 않았습니다. 시어머니 기일을 앞두고 전 부치고 잡채를 무치고 허리를 펴볼 틈 없이 손은 바쁘게 움직였습니다. 거실에서는 시동생 내가 화투를 치며 웃었고 남편 정호는 소파에 길게 누워 휴대폰만 들여다보고 있었습니다. 35년 동안 도와달라는 말은 해본 적이 없습니다. 해봐야 돌아오는 건 그만 좀 해 같은 짜증뿐이었으니까요. 그런데 그날은 달랐습니다. 정호가 부엌 쪽으로 다가왔습니다. 셔츠와 넥타이가 말끔했고 구두까지 반짝였습니다. 제사 준비 날에 이렇게 차려입은 건 처음이었죠. 잠깐 방으로 와. 기름이 튀는 팬 앞에서 나는 잠시 고개를 들었습니다. 부침개 다 타요. 무슨 일이에요? 와서 들어. 그는 대답을 기다리지 않고 내 팔을 잡아 끌었습니다. 방에 들어서자 문이 닫히고 공기가 싸늘해졌습니다. 정호는 잠시 숨을 고르더니 차갑게 말했습니다. 우리 이제 그만 살자. 귀가 멍해졌습니다. 무슨 말을 들은 건지 한동안 이해가 되지 않았죠. 35년을 함께한 결혼 생활의 끝을 이렇게 갑자기 통보받을 줄은 몰랐습니다. 왜 갑자기요? 서로 지쳤잖아. 이쯤에서 끝내는 게 좋을 것 같아. 그의 눈에는 미안함도 없었고 오히려 오래전부터 준비한 사람의 여유가 느껴졌습니다. 그 순간 가슴 한켠에서 차가운 무언가가 스며들었습니다. 그리고 나는 직감했습니다. 이건 단순한 권태가 아니다. 남편 정호의 말이 머릿속을 떠나지 않았습니다. 왜 하필 지금일까? 왜 이렇게 단호했을까? 며칠 뒤 아침 8시 현관문이 조용히 열렸습니다. 정호가 들어왔죠. 구겨진 셔츠, 풀린 넥타이, 코끝을 찌르는 술 냄새. 어제 어디 있었어요? 그는 힐끗 나를 보더니 됐어, 피곤해. 그 말만 남기고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날 오후 택배가 도착했습니다. 보낸 사람은 딸 수진. 상자를 열자 새 도장과 편지 그리고 금고 열쇠가 나왔습니다. 엄마, 이제 그만 참아요. 이 열쇠는 아빠 서재 금고 거예요. 엄마 인생도 생각할 때예요. 손끝이 미세하게 떨렸습니다. 그동안 상상만 했던 서랍 속 진실을 이제는 확인할 수 있다는 생각에 심장이 빨라졌죠. 하지만 바로 열진 않았습니다. 혹시 내가 너무 앞서가는 건 아닐까? 아직은 확신이 없었으니까요. 그 확신은 뜻밖의 곳에서 찾아왔습니다. 아파트 복도에서 마주친 이웃 정숙 씨. 그녀는 주위를 살피더니 낮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지난주에 남편분 젊은 여자랑 손잡고 부동산 가던데요. 그 순간 머릿속에서 퍼즐이 맞춰졌습니다. 잦은 외박, 출장 핑계, 고급 레스토랑 영수증. 이제는 더 이상 모른 척할 수 없었습니다. 그날 밤 나는 서재 금고 앞에 앉았습니다. 손에 쥔 열쇠가 유난히 차갑게 느껴졌습니다. 금고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열쇠를 꽂고 천천히 돌렸습니다. 덜컥 하는 소리와 함께 문이 열렸죠. 안에는 서류들이 가지런히 놓여 있었습니다. 나는 하나씩 꺼내 살펴봤습니다. 부동산 계약서, 통장 사본, 그리고 낯선 이름, 최지연. 그 이름이 적힌 통장에서는 매달 큰 돈이 빠져나가고 있었습니다. 최근 6개월 동안 거의 3천만 원. 받는 사람 전부 최지연. 그 순간 기억이 스쳤습니다. 몇 년 전 남편 휴대폰에서 본 이름. 그땐 회사 후배라던 사람. 서류를 넘기다 또 하나의 문서를 발견했습니다. 이혼 합의서. 날짜는 1년 전. 정호와 최지연의 이름이 함께 적혀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아래 부동산 증여서. 정호가 가진 재산 대부분을 최지연에게 넘기는 내용이었습니다. 날짜는
2달 전 숨이 막혔습니다. 그는 이미 모든 걸 계획해 두고 있었습니다. 재산을 다 옮겨놓고 빈손으로 나와 이혼하려 했던 거죠. 손이 떨렸습니다. 하지만 그 떨림은 오래가지 않았습니다. 가슴속 깊이 단단한 결심이 자리 잡았습니다. 나는 서류를 전부 사진으로 찍었습니다. 그리고 제자리에 돌려놨습니다. 문이 닫히는 순간 마음속에서 뭔가가 딱 하고 끊어졌습니다. 이건 단순한 이혼이 아닙니다. 내 인생 35년을 건 싸움입니다. 다음 날 아침 나는 일찍 집을 나섰습니다. 손에는 어젯밤 찍어둔 사진이 가득한 휴대폰이 들려 있었죠. 도시 한복판 위층짜리 빌딩. 그곳에 이도현 변호사 사무실이 있었습니다. 문을 열자 단정한 차림의 젊은 남자가 자리에서 일어나 나를 맞았습니다. 박선희님이시죠? 어서 오세요. 나는 맞은편에 앉아 조심스럽게 서류 사진을 보여줬습니다. 부동산, 계약서, 통장, 내역, 이혼 합의서와 재산 증여서. 이도현 변호사의 표정이 굳어졌습니다. 이 정도면 재산 은닉과 부정행위 증거로 충분합니다. 결혼 생활 동안의 기여도까지 인정받으시면 최소 절반 이상, 아니 그 이상도 가능합니다. 그 말을 듣는 순간 오래 눌려있던 가슴이 조금은 풀리는 듯 했습니다. 하지만 지금 바로 움직이면 상대방도 경계하겠죠. 아무것도 모르는 척, 제안을 받아들이는 척 하시다가 우리가 준비한 걸 꺼내는 겁니다. 나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 말이 맞았습니다. 지금은 감정을 앞세울 때가 아니었죠. 남편이 먼저 이혼을 꺼낸 거죠? 그럼 곧 그쪽 변호사가 주건을 들고 올 겁니다. 그때 판을 뒤집으시죠. 사무실을 나서는데 발걸음이 전날보다 훨씬 가벼웠습니다. 이제는 두렵지 않았습니다. 이건 더 이상 남편과의 싸움이 아니라 내 인생을 되찾는 싸움이니까요. 집으로 돌아가는 길 딸 수진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엄마, 변호사 만나셨어요? 덕분에 좋은 분 만났어. 준비 다 됐어. 내 목소리가 이렇게 단단하게 들린 건 아마 처음이었을 겁니다. 며칠 뒤 현관문이 열리더니 정호가 들어왔습니다. 맑음한 정장 차림, 그리고 어색한 웃음. 얘기 좀 하지. 나는 조용히 맞은편에 앉았습니다. 정호는 술잔을 한 모금 들이키더니 마침내 입을 열었습니다. 우리 이제 각자 살자. 집 한 채는 너 줄게. 대신 다른 건 내가 가져가겠다. 나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그를 바라봤습니다. 35년 동안 내가 그를 어떻게 받쳐줬는지 아는 사람의 눈빛은 아니었습니다. 왜 말이 없어? 당신, 내가 집에만 있었다고 생각하죠? 정호는 눈을 피했습니다. 나는 천천히 가방에서 도장을 꺼냈습니다. 이거 당신 서류에 찍는 거 아니에요. 정호의 표정이 굳어졌습니다. 나는 차분히 말을 이었습니다. 당신이 숨긴 재산, 최지연과의 관계, 그리고 그 아이까지 난 다 알고 있어요. 정호의 손이 멈췄습니다. 그걸 어떻게? 대답 대신 서류 봉투를 꺼내 테이블 위에 올려놨습니다. 그 안에는 부동산 증여서, 이혼 합의서, 그리고 최지연과 함께 찍힌 사진들이 있었습니다. 정호는 봉투 속을 들여다보다가 고개를 떨궜습니다. 나는 속으로 생각했습니다. 이제부터는 내가 판을 주도한다고. 그날 밤 나는 서재문을 다시 열었습니다. 금고안 어딘가에 아직 남은 것이 있을 것 같았습니다. 밤이 깊었습니다. 집 안은 고요했고 거실 시계 소리만 또박또박 들렸습니다. 나는 금고 앞에 앉아 다시 열쇠를 꽂았습니다. 덜컥 하는 소리와 함께 문이 열렸습니다. 그 안에 처음 보는 두꺼운 봉투 하나가 있었습니다. 봉투를 열자 땅 문서와 함께 한 장의 사진이 나왔습니다. 사진 속에는 정호, 최지연, 그리고 젊은 남자 하나가 서 있었습니다. 사진 뒷면에는 이렇게 적혀 있었습니다. 민준이 20살 생일. 순간 손에서 사진이 미끄러질 뻔했습니다. 인준, 계산해보니 우리 결혼 생활 도중에 태어난 아이였습니다. 다시 땅 문서를 보니 명의는 박민준. 정호는 자신의 재산을
그 아이 이름으로 옮겨놓고 있었습니다. 숨이 막혔습니다. 배신이라는 단어로도 부족한 참담함이 밀려왔습니다. 하지만 눈물은 나오지 않았습니다. 대신 마음 깊은 곳에서 단단한 결심이 차올랐습니다. 이건 이제 남편과의 감정 싸움이 아니라 내 인생을 되찾는 전쟁이라는 걸. 나는 모든 서류를 사진으로 찍고 제자리에 돌려놓았습니다. 그리고 변호사에게 문자를 보냈습니다. 중요한 증거를 찾았습니다. 내일 뵙겠습니다. 창밖에는 빗방울이 다시 떨어지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내 마음은 점점 맑아지고 있었습니다. 다음 날 저녁 거실에는 술상과 안주가 올려져 있었습니다. 정호가 먼저 잔을 들더니 입을 열었습니다. 그래, 이혼하자. 각자 편하게 살자고. 나는 잔을 들지 않고 조용히 가방을 열었습니다. 그 안에서 도장과 두툼한 봉투를 꺼내 테이블 위에 올려놨습니다. 정호가 봉투를 열자 그의 손이 멈췄습니다. 최지연과 함께 찍힌 사진들, 부동산 증여서, 그리고 박민준이라는 이름이 적힌 땅 문서까지. 당신 언제부터 알았어? 오래됐어요. 하지만 이제 말하려고요. 정호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나는 그의 눈을 똑바로 바라보며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이건 당신이 원하는 이혼이 아니라 내가 선택하는 이혼이에요. 그리고 내 몫은 내가 지켜낼 겁니다. 그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분노와 당혹감이 섞인 얼굴로 나를 바라봤지만 이제 그 시선도 두렵지 않았습니다. 나는 가방을 메고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정호가 황급히 물었습니다. 어디 가는 거야? 내 인생을 찾으러요. 문을 열고 밖으로 나왔습니다. 빗방울이 어깨에 떨어졌지만 발걸음은 가벼웠습니다. 그날 밤 역 근처 작은 모텔방에 앉아 조그만 케이크에 촛불을 켰습니다. 혼자 부르는 생일 노래. 처음으로 나 자신만을 위한 축하였습니다. 다음 날 아침 기차역 플랫폼에 섰습니다. 이제는 누군가의 아내도 며느리도 아닌 오직 김선희로서의 삶을 향해. 기차가 출발하자 창밖으로 파란 하늘이 펼쳐졌습니다. 나는 천천히 눈을 감으며 속삭였습니다. 이제 진짜 시작이네. 이혼 재판 첫날 법원 복도는 이상하게 차가웠다. 정호와 나는 서로 마주 보지도 않은 채 양쪽 끝에 앉아 있었다. 35년을 함께 살았던 사람이지만 이제는 완전히 낯선 얼굴이었다. 곧 들어갑니다. 변호사 이도현의 목소리가 나를 향했다. 나는 작은 숨을 삼키고 천천히 자리에서 일어섰다. 법정 안은 숨막히게 조용했다. 판사가 서류를 넘기는 소리만 또박또박 울렸다. 정호 측 변호사가 먼저 자리에서 일어나 말을 시작했다. 존경하는 재판장님, 의뢰인 정호 씨는 가정의 생계를 책임지며 재산 대부분을 본인의 노력으로 형성했습니다. 반면 원고 김선희 씨는 35년간 하사만 담당하며 경제적 기여는 미미했습니다. 그 말에 심장이 쿵 내려앉았다. 가사만 담당이라니. 그 가사가 없었으면 저 사람은 지금 저 자리에 앉아 있을 수 있었을까? 이도현 변호사가 천천히 자리에서 일어섰다. 그의 목소리는 단단하고 침착했다. 원고 김선희 씨는 15년 동안 시부모 봉양, 두 자녀 양육, 집안의 모든 살림을 도맡았습니다. 경제활동은 하지 않았지만 배우자가 사회에서 일할 수 있도록 절대적인 기반을 제공했습니다. 이는 법적으로도 혼인기간 중 동등한 기여로 인정됩니다. 그는 내 쪽을 보며 고개를 끄덕였다. 곧이어 준비해온 자료들이 재판부에 제출됐다. 큰 스크린에 사진들이 띄워졌다. 정호와 최지연이 다정하게 손을 잡고 있는 모습, 같이 여행을 간 듯한 사진, 그리고 고급 레스토랑 영수증. 법정 안이 술렁였다. 이어지는 통장 내역. 매달 일정 금액이 최지연 이름으로 송금되고 있었다. 그리고 결정적인 자료가 공개됐다. 이건 땅 문서입니다. 이도현 변호사가 화면을 넘겼다. 명의는 박민준, 피고 정호 씨와 최지연 씨 사이에서 태어난 아들입니다. 피고는 이 아들의 명의로 상당한 재산을 은닉했습니다. 법정 공기가 확 달라졌다.
정호 측 변호사의 얼굴이 굳어졌고 정호는 눈을 질끈 감았다. 판사 역시 손가락으로 책상을 두드리며 잠시 생각에 잠겼다. 나는 그 자리에 앉아 손끝이 떨리는 걸 느꼈다. 하지만 그 떨림은 두려움이 아니라 지난 세월의 분노와 억울함이 벗겨져 나가는 해방감에 가까웠다. 재판부가 잠시 휴정을 선언했다. 밖으로 나오는 순간 딸 수진이 복도 끝에서 달려왔다. 엄마, 잘했어요. 나는 작게 웃었다. 아직 끝난 건 아니야. 하지만 이젠 이길 수 있을 것 같아. 잠시 뒤 법정 안으로 다시 들어갔다. 모든 시선이 판사에게로 쏠렸다. 판사는 우리 쪽 자료를 한 번 더 훑어본 뒤 입을 열었다. 판결을 내리겠습니다. 순간 숨이 턱 막히듯 멎었다. 이제 모든 것이 결정되는 순간이었다. 원고 김선희 씨와 피고 정우 씨의 이혼을 허가합니다. 판사의 목소리가 법정을 울렸다. 숨이 가쁘게 올라왔지만 나는 고개를 들었다. 아직 중요한 말이 남아 있었다. 판사는 서류를 한 장 넘기며 말을 이었다. 혼인 기간 15년 동안 원고가 가사와 가족 부양에 기여한 정도, 피고의 불륜과 재산 은닉 정황을 종합하여 재산 분할은 전체 재산의 절반을 원고에게 지급하는 것이 타당합니다. 그 순간 법정 안의 공기가 무겁게 흔들렸다. 정호의 표정이 굳어졌다. 입술이 파르르 떨리더니 나를 향해 노려봤다. 재판이 끝난 뒤 그는 법정 복도에서 나를 붙잡았다. 내가 이렇게까지 할 줄은 몰랐다. 평생 같이 산 정이 이렇게 끝나야 하냐? 나는 잠시 그 얼굴을 바라봤다. 그리고 담담히 대답했다. 정호 씨, 그 정이라는 게 나한테는 무게추였어. 이젠 그거 내려놓을 거야. 그는 끝까지 원망의 눈빛을 거두지 않았다. 마지막까지 자신이 피해자라고 믿는 표정. 하지만 그 시선이 더는 나를 흔들지 않았다. 법원 계단을 내려오는데 수진이 달려왔다. 엄마, 해냈네. 나는 웃으며 딸을 안았다. 이제 우리 마음대로 살자. 그날 밤 집 거실 한가운데 섰다. 35년 동안 숨죽이며 살던 공간. 이제는 나 혼자의 집이었다. 벽에 걸린 가족사진 속 웃고 있는 나는 더 이상 없었다. 그 사진을 조용히 내려놓으며 속으로 중얼거렸다. 이제 진짜 끝이다. 며칠 뒤 통장에 재산 절반이 입금됐다. 그 숫자를 보며 나는 확신했다. 앞으로는 누군가의 그림자나 희생이 아닌 나로서 살겠다고. 정호가 나를 원망하든 말든 이제 상관없다. 나는 이미 내 인생의 주인이 되었으니까.